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지금 2기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탄소제로 녹색교회 선포와 함께 이제 매 주일 저녁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또 우리의 삶을 함께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어서 오늘은 우리의 식탁을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식탁과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과연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식탁에서 시작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식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한 식단을 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 다 우리 자신, 우리의 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꿈마을엘림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식단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뜬금없다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 식탁, 우리가 먹는 밥, 그 반찬을 통해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엄연한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발한 밥상의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밴드에도 한번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먹는 이 한 끼 식사를 통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이렇게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다 댁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텐데, 제가 여기서 먼저 한 끼 여러분들에게 좀 대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메뉴가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대접할 메뉴가 이렇습니다. 하나씩 읊어보자면 잡곡밥, 된장찌개, 배추김치, 콩나물, 소불고기, 상추, 동치미, 그리고 후식까지 딸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근사한 밥상이죠. 사실 뭐 저는 매일 이렇게 먹는 밥상이 이 정도의 밥상인데 오늘 어떻게 좀 해줄라나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밥상을 한번 좀 보시죠. 사실은 뭐 아주 과하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또 초라하다 할 정도 아닌 뭐 그냥 그 정도의 이제 밥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식탁에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될까요? 그것을 이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온실가스의 양은 4,405g이 발생을 하고요. 이 4,405g이라고 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어느 정도냐? 이거를 보면 이 양은 승용차 한 대가 23km를 주행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이 식탁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3km라고 한다면 우리 꿈마을엘림교회에서 서울시청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식탁 이 한 상에 지금 온실가스가 그 정도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정도의 온실가스를 자연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나무가 필요할까? 20년생 소나무 4.5그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성인 남성 한 명의 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곱하기 1을 해 나가야 하겠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결과를 보시고는 좀 의아하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밥하고 그냥 반찬을 만들어 먹은 것뿐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정도의 온실가스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혹시 이 가스불 켜서 혹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좀 따져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 음식들 중에서 어떤 반찬이 이런 무지막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주범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반찬들을 세부적으로 하나씩 제가 계산기에 넣어서 돌려보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각 메뉴들마다 다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사실 이 중에서 한 80%의 온실가스의 양을 차지하는 메뉴는 뭡니까? 소고기. 이 소불고기, 소고기가 사실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다른 고기들 많잖아요. 오리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 소고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죠. 기타 돼지고기나 생선이나 기타 다른 반찬들 이렇게 쫙 나열해서 봐도요, 사실은 이 소고기가 다른 어떠한 식재료 종류들보다 아주 상당한 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해내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소고기를 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제부터 따져볼 것은 이 좀 소고기로 좀 국한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따져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이 3,480g이라고 하는 이 소고기로 인하여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걸까요?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소불고기 해 먹을 수도 있고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숫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시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다라고 할 때 보통은 3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식탁에 차려지게 됩니다. 어떤 단계입니까? 처음에 어디선가 이 고기를 이제 생산을 하겠죠. 그리고 배를 타든 비행기로 갖고 오든 수송을 하고, 또 우리 식탁에서 그제서야 이제 조리가 되는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세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될까요? 어느 단계? 지금 질문을 했는데 넘겨버리면 뭘 또 빼요. 그냥 본인 보여주세요. 이게 쿵짝이 잘 맞아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이 세 단계 중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단계는 99%가 생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사실 좀 놀랐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식탁에서 좀 고기 좀 구웠다고 그 연기 때문에 기후위기라고 할 만한 심각한 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생산 자체로 인하여서 벌써부터 이 기후의 아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부분별, 전 산업을 다 통틀어서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보면, 이게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2006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각 산업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축산업이었습니다. 2022년 2월 달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를 보면 14.5% 정도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이 축산업이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구나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식탁과 기후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 특별히 육식에 좀 편중된 우리의 식습관이 나는 그냥 식탁에서 먹은 것뿐인데 라고 말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가 보면서 이 먹는 문제가 그냥 단순히 먹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구나 하는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잠깐의 이 자료를 보신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우리의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좀 심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아마 갖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좀 필요한 인식, 그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품어야 할 인식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식습관과 기후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식을 갖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냥 내 몸만을 즐겁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것에 영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야 그 다음부터는 자연히 기후 문제에 조금 덜 부담을 주는 식습관으로 바꿔야겠구나라고 하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식습관의 문제가 그냥 우리의 몸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주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이전까지 말해왔던 것은 우리의 먹는 문제를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뭐와 연결을 시켜왔냐면 주로 탐식과 연결해 왔어요. 그래서 탐식도 죄입니다 하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 먹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자연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식탁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식탁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우리의 몸의 문제, 밥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자연 세계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식탁 하나 뭐 좀 바꿨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작아 보이는 거죠. 이 지구는 큰데 내가 하는 이 식탁은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 하나이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벌써 여기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꿈마을엘림교회 이 일에 동참하고 계신 그분들의 그 노력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면 바로 이 꿈마을 엘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작은 물결이 일어나서 어떤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일들이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의 식탁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식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채식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걸리는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채식의 비중을 늘리자라고 하는 이 말을 그냥 단순히 그냥 쓴 게 아니고요. 아주 세심하게 의도를 가지고 사실 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채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주로 건강의 관점,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채식을 하게 되면 살도 빠질 것이고 또 건강해지기도 할 겁니다. 물론 채식을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이 몇 가지의 현실, 지금 이 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몇 가지의 현실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 채식의 비중을 늘리자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특별히 뭐 이산화탄소나 기타 여러 가지 온실가스들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저장 장치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해양과 토지와 숲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기만 하면 뭐 어지간한 온실가스들은 그냥 스스로 잘 지구 스스로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산업이 이 시스템에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지금 순환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소개해 보죠. 먼저 아까도 이제 이 소고기에 국한해서 제가 말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소라고 하는 동물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이미 이 소가 어떤 동물인지 소개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뭐 소나 양이나. 근데 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발생되는 가스들이 있어요.
트림일 수도 있고 뭐 배설물일 수도 있고 방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생되는 가스들이 이 소를 통해서는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이 메탄가스는 이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보다 이 메탄가스가 발생될 때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양이 자동차 한 대가 하루 온종일 운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양과 같다고 합니다. 굉장한 것이죠. 자, 먼저 이 소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이런 문제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냐면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식탁에서 이 소고기를 요구하는 이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소고기의 수요가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더 많은 소고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야 하니까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래는 이 곡물을 재배하던 이 밭을 이제는 이 소 방목장으로 바꿔가는 것이 방법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방법은 주로 산림, 열대우림과 같은 곳들을 다 나무를 벤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불을 질러서 거기를 이제 소 방목장으로 사용을 하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기존 곡식을 재배하던 경작지가 소 방목장으로 바뀌었고, 뭐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이 이제 방목장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해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해서 사라진 열대우림, 특별히 아마존 열대우림의 65%, 이미 사라진 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65%가 지금 현재 소 방목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악순환이 생겨나게 될까요? 이런 악순환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 자체가 이런 메탄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는데 소에 대한 이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소의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개체수가 늘어나면 메탄가스의 양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소를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온실가스 저장 장치였던 숲이나 토지들을 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니까 소 개체수는 늘어나서 온실가스는 늘어나는데 저장 장치의 규모는 줄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악순환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기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요, 야, 정말 이 규모가 상상 이상이구나.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있는 이 소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사료들을 이제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료의 양, 미국에서만 지금 1년 동안 소에게 제공되는 이 사료의 양이요, 1년을 보면 전 세계의 기근을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소에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런 악순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은 소고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되어서 이거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할까요? 또 이 음식 문제와 관련하여서 탄소제로,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채식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식의 비중을 늘려간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채식을 한다는 것은 주로 이 채소들은 이 기후에 영향을 덜 주는 음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식을 늘려 나가게 된다면 늘어난 만큼 소고기를 요구하는 요구는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소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온실가스는 줄어들게 되겠죠. 소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면 열대우림과 같은 이런 산림들이 다시 생겨나게 되면서 이 온실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 유튜브나 기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산림을 그냥 놔둬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교수님이
우리가 뭘 따로 심거나 뭘 하지 않아도 저 열대우림을 그냥 두기만이라도 하면 거기에 알아서 씨가 떨어지고 해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거기에 살림이 생겨나니 제발 건드리지만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식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소고기를 먹지 맙시다. 혹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채식주의자가 됩시다. 이 고기의 문제, 축산업의 문제가 분명히 이 기후 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그래서 제가 소고기는 먹지 맙시다 라고 이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자신이 없어요. 뭐 소고기를 자주 먹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주로 이제 큰 영향을 끼치는 소를 예로 들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채식을 하자라고 해서 완전 그럼 육식은 다 끊어버려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방법보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훨씬 더 보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이 육식을 끊어내자가 아니라 채식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자,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에서 채식의 비중을 높여가고 또 의식적으로 채식을 실천하는 일들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식탁에서 가정에서 해볼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훨씬 더 낫죠. 여러분 이제부터 육식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같은 결과가 아니라 조금 다르지만 채식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어떤 집사님이요,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에 아주 열심히 지금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었냐면, 이번 주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간 이제 주제가 이제 음식을 남기지 말고 이제 채식을 합시다라고 하는 주제 아닙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날짜를 좀 잘못 하셨대요. 그 지난주가 그 주제인 줄 알고 벌써부터 집에서 채식 위주의 그 식단을 벌써 해서 막 주변의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레시피도 공유하고 막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날짜는 좀 틀렸지만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또 참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참 별것 아니게 느껴졌지만 우리의 식습관 때문에 이 자연이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변화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왜 그 탄소제로 40일 실천사항 그 표 이렇게 냉장고에 잘 붙여 놓으셨죠? 그 표에 보면 이 목요일 날 실천사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식물성 식단으로 바꾸도록 노력합시다. 뭐 이제 이게 목요일 실천사항인데, 여러분 지금 네이버 밴드에 많은 분들 가입하셨는데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가입을 하시면 거기 아주 이렇게 댓글들을 쓰면서 활발하게 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아마 이제 이 주제가 올라갈 겁니다. 좀 육식을 오늘 하루는 좀 줄여보고 식물성 식단을 만들어 봅시다 하는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번 정말로 순수하게 식물성 식단을 한번 좀 잘 이렇게 만들어 보셔서 그걸 사진으로 좀 잘 찍어서 이렇게 밴드에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참 재밌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도요, 지난 주간에 제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식물성 식단을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뭐 비빔밥 해야지 비빔밥. 뭔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빔밥을 할 때 100% 완전한 비빔밥을 만들려면 거기에 계란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란 올리지 마시고 참기름 뭐 이런 거 잘 하셔서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좀 댓글들로 사진들이 좀 잘 올라오면 좀 그런 앞으로 이제 채식을 할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런 레시피들이 우리에게 또 좋은 또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육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을 갖고 먹지 마세요, 여러분. 드셔요. 드시되 이제 앞으로 채식의 비중을 늘려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육식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배 터질 때까지 먹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먹을 만큼만, 또 우리의 몸을 생각해서 이 자연을 생각해서 과도하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의식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도해보는 식물성 식단을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구나, 이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꿈마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먹는 문제만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신앙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탁에서 시작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식탁에서 시작되는 창조 질서의 회복. 뭐 먹는 문제 하나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이 자연을 돌보고 그것을 회복해가는 일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통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담의 범죄, 또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냐면, 우리의 타락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자연세계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사람의 문제만으로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자연세계 역시 신음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발생된 일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익하고 또 풍성한 생명을 생산해내야 할 땅 역시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함께 고통을 당하며 망가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타락, 우리의 끊임없는, 제한이 없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연세계가 신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이 땅이 회복하기 위한 열쇠 역시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열쇠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의 키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의 말이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을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상태에 그냥 두셨대요. 망가져버린 상태에 그냥 두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끝날 게 아니라 함께 타락하고 신음해 가고 있는 이 자연세계 역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창조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대로 사람의 회복은 곧 무엇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 창조세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을 때에 그 원형으로 회복이 된다면 이 자연 역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자연세계 역시 그들로 인하여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 기대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그저 개인적 차원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온전한 창조 질서의 회복에까지 미치는 것,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에까지 다가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명이 그동안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고, 우리로 인해서 이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사실 여러분, 사실 저도요, 제가 학생 시절에 배울 때 뭘 배웠냐면 가이아 이론 이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지구가 워낙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규모가 커서 지금 이렇게 매연 내뿜고 지구 온실가스를 내뿜어도 자연 스스로, 이 지구 스스로가 다 정화해낼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저도 학창시절에 그 이론을 배우면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야, 하나님이 진짜 지구를 대단하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수년이 지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산업구조에 얽혀서 그거 상관없다라고 말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왔다면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어도 이제부터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구원이 이 창조 세계의 회복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키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이것을, 이 자연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벌써 이 지구가 애타게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창한 것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물론 이 에너지 전환이 아주 이슈가 되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이 산업의 구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아마존으로 날아가서 나무를 심고 우리가 우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생산구조, 유통구조를 우리가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바로 오늘 저녁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식탁을 새롭게 하는 일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걸음을 걸으려고 하기보다 우선 한 걸음부터 우리가 걸어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인 한 걸음, 그렇게 모인 10걸음, 그렇게 모인 100걸음, 그렇게 모인 이 수없이 많은 이 발걸음들이 모이기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장차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을 그냥 선포해서 아직 우리 스스로도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감히 아직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의 변화가 함께 모이게 되면 더 큰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식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이 사명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이 창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탁이 이번 주부터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탁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서 마침내에는 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 갈 그런 꿈을 함께 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